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이해했다고 한 청와대 설명과 달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 정부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본도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가 간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재산인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책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 대구의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리를 잃는 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들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SBS 사회부 기자들이 사고 직원의 근무 일지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이 안전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풀리고 떠난 주민들도 돌아오고 있다는데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원전 20km 앞까지 들어가 그곳 주민들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9일 전북 전주의 여인숙의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된 아들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와 일본이 맺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어제 우리 정부가 끝내기로 한 데 대해서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동맹국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공개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이런 미국 반응들을 정리한 손성민 특파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그 분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한일 관계가 미국이 북한 문제나 전 세계에서 하는 일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해서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식 논평들은 수위가 더 높았습니다. 국방부는 수정 논평까지 내가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무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적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미국도 우리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미국 정부는 논평에 그치지 않고 워싱턴과 서울 양쪽의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청와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불만족스럽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손성민 특파원, 먼저 강한 우려, 실망, 이런 표현은 동맹국 사이에선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걸 어느 정도 수위로 봐야 합니까? 네, 외교 용어 가운데 우려와 실망이라는 건 양자 간에 특히 동맹 관계에선 쉽게 나오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강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감, 우려, 실망, 규탄이란 말들이 있는데 실망은 위에서 2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주로 국제회의에서 인권 문제나 내전 상황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동맹국 사이엔 유감 정도도 사실 센 표현인데 우려와 실망 그리고 강한이라는 수식어까지 한 건 미국이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면 미국 우리 결정을 예상 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사전에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네,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이 미국 국방부인데요. 그쪽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에스퍼 국방장관의 방한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9일 청와대에 와서 지소미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는데 갑자기 정반대의 결정이 나오니 미국 입장에서 몹시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 앞뒤로 한국을 찾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미국 입장에선 백악관, 국무, 국방 세 갈래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하니 실망했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말했던 미국이 이해했다는 건 한국이 종료 결정까지 하게 된 처지를 이해했다는 거지 결정 자체를 이해한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불만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으론 두 나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한일 모두를 앞으로 압박하겠다 이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압박을 받을 때 받더라도 일본보다 억울하게 더 받진 않도록 외교적 지혜와 지금보다 더 솔직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결정을 미국이 이해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방금 들으신 대로 미국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청와대는 오늘 미국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번 일을 한미동맹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해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설명은 대체 무슨 뜻이었는지 전병남 기자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협정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한미 두 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두 달간 9번 유선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협정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실망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미국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했다는 어제 설명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의를 충분히 했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걸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망이 당연하다고 한 김 차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오히려 한미 동맹이 한 단계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은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방 예산을 늘리고 군 정찰 위성, 경항공모함 같은 전략 무기를 확충해 안보 역량을 강화하면 동맹 관계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브리핑은 미국의 불만은 어쩔 수 없는 걸로 보고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는 걸 확인한 셈인데 불만 가득한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 우리의 결정 소식을 처음 듣고 어젯밤엔 별말이 없었던 일본 아베 총리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엔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아베 총리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는데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네, 아베 총리가 오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請求権協定に違反するなど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約束をまずは守ってもらいたいと。 지난달 수출 규제 때도 그랬는데요. 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약속을 깨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 걸로 매도한 겁니다. 주무장관인 이와야 방위상도 매우 유감이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안보를 위해 한미일 공조는 앞으로도 중요하다면서 한국 측에 협정 종료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긴 한데 그럼 앞으로 이후에는 일본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단 오는 28일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세코 경제산업상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응한 뒤에 수출 규제 정책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치고 나간 이상 이젠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강경 온건 성향에 따라서 표현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본 정치권의 반응도 대부분 유감이라는 쪽입니다. 한일 두 나라 모두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지만 당분간 대화 분위기가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는 한일 내부에서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이나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의 행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윤 기자, 우선 방금 유성재 특파원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 결정을 다시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하나요? 김현종 2차장은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여러 차례 외교적 해결을 요청하고 미국도 현상 유지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인 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어제 설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응은 이 단순한 거부를 넘어서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로 무시로 일관한 것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해서 청와대가 오늘 미국이 실망한 건 당연하지만 이걸 계기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청와대 설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이 실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 미국이 늘 얘기했던 이 동맹국들이 자기들 안보에 조금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데도 부합할 거고 그래서 결국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한미일, 그러니까 기존의 삼각 공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좀 독자 노선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내세우면서 자주노선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부쩍 많이 보입니다. 오늘 김현종 차장 브리핑에서도 이제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바로 이 동맹을 강화하는 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 관건은 미국의 생각이겠죠. 중국에 맞서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하고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게 미국인데 한국 정부의 이런 구상에 찬성하고 호응할지가 변수겠고 또 이 안보 역량 확충을 통한 동맹 강화라는 걸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본다면 당장의 긴장 관계에 대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김혜영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가 이제 외교부를 나가니까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보면 미국의 아까 실망, 강한 우려라는 표현 이게 정말 상당히 드물고 좀 외교적으로 좀 센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외교부 내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네. 2013년 말이었죠.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는데 당시 한국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을 했고 미국 측은 실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한국이라는 국가명 대신에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적시를 한 점, 그리고 미 국방부가 대외 메시지 성격인 성명을 수정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인데 이 성명을 백악관 분위기 등을 반영을 해서 훨씬 강경하게 수정한 점을 볼 때 미국 측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제 결정은 이제 어제 내려졌지만 이제 군사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건 이제 90일 뒤인 11월 22일이잖아요. 그럼 네. 그 사이에 혹시 좀 미국이 우리 한일 사이에 좀 개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이 오늘 한일 양국과 같이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관여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미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인 액션을 취할지는 실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양국 간의 그 협정 종료일인 11월 22일까지 어떤 그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방향을 틀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협의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정보 교류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이제 미군의 정보 자산에 더 의존하게 되니까 뭐 방위비 분담금 같은 좀 실질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사실 한일 양국 간의 정보자산 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아예 다른 맥락으로 불똥이 튄다면 그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은 일인데요. 네. 다만 미국이 이 협정 종료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온 만큼 네. 이 사안을 그 증액의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남중국해 자유항행 보장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측에 군사적 기여를 요청하는 등 여러 형태의 청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혜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늘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와 또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 법인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기부 방식과 내용을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누린 혜택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부터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또 웅동학원 이사장인 어머니 등 가족들이 직위를 내려놓겠다며 재단이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진행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웅동학원의 경우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공시를 보면 웅동학원 자산은 모두 127억 원인데 판결문에 드러난 재단 채무는 1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넘기려 할 경우 채무까지 맡아줄 재단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을 국가에 넘겨 공립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웅동학원이 먼저 빚을 다 갚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청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펀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만큼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를 청산한 뒤 현금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조 후보자의 기부 발표에 대해 여당은 고심 끝에 내린 결단, 보수 야당은 물타기, 사회 환원쇼라는 입장을 각각 내놨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걸 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의원실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해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었습니다. 왜 달랐는지 임찬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따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6학기 동안 매 학기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받은 것만 3차례, 모두 600만 원입니다.
선발 절차가 공개되지 않는 외부 장학금으로 지도교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SBS는 장학금 논란이 불거진 뒤인 어제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딸의 경우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서 자녀 장학금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엔 경찰, 소방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도 괜찮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자녀에게 준 장학금도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예외 사유가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넉 달 만에 답변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SBS 질의엔 부모가 공직자라고만 돼 있고 민정수석이란 말이 없어서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모가 민정수석이면 답변이 달라지냐는 질문엔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고려대에서 오늘 저녁 촛불 집회가 시작돼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잠시 뒤부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성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상규명 초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명 넘는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들은 촛불을 상징하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야 고려대 명예를 지킬 수 있다며 학교 측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절차적 편법을 이용해서 들어온 사람이 같은 고대에 졸업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입학한 부분에 비리가 있었다면 취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선 조금 뒤 8시 반부터 조국 교수 스탑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200명쯤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두 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고 떠난 데 대해 홍정호 환경대학원장은 딸의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조 후보자의 주장과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커 보여 몹시 불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딸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 유급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학교 공사를 맡았던 아버지 회사에서도 이사를 맡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후보자 명의로 된 법인카드 신청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지난 1994년 당시 외환카드사에 제출한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입니다. 신청한 법인카드는 6장으로 이 중 5장은 임직원 이름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임직원 중 3명은 대표이사인 조국 후보자 부친과 기획관리실장인 조 후보자 동생, 그리고 조국 후보자 본인입니다. 신청서에는 각각의 이름과 서명이 있는데 조 후보자의 소속은 관리부, 직위는 이사라고 돼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족법인과 관련해선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은 이력만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사를 맡았던 회사에 이사로 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 강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 신청서는 외환카드가 고려종합건설을 상대로 밀린 법인카드 대금을 내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릴 당시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법인카드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고 신청서 서명에 대해서는 자필이 아니고 이사로 재직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카드 신청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가족들이 조 후보자 이름만 적어 발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한 게 맞는지, 법인카드 신청은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회사가 이미 없어져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자, 나빠진 여론 앞에서 여당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면서 몸을 낮춘 겁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로 부족하니까 사흘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여당 지도부한테서 나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불법은 없다, 조 후보자와 직접 연관은 없다던 그간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 조 후보자가 자세를 낮춘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다만 사과와 설명의 자리는 국회 청문회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기자협회 등에 맡기는 형태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사흘 청문회로 맞받았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쏟아지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 자질 검증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이 조국 의혹 물타기용이란 주장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자고 못 박았지만 한국당은 내일 장외 집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주말 협상이 이어진다고 해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또 광기 어린 가짜뉴스의 유포, 이것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정보들조차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고 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작된 정보다 또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바로잡겠다면서 직접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영상물입니다. 사실관계를 반란해서 조국 후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오른 의학 논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이 논문이지 한 6페이지 정도. 이 논문으로 수시 전형에 입학을 했다. 이것도 가짜 뉴스죠. 평가 항목에 논문 가산점이 없어요. 그 논문 때문에 대학 입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과도한 가짜 뉴스 아닌가. 논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형입니다. 당국대 인턴십과 논문 등재 덕분에 고려대에 입학한 게 아니라는 건데 후보자 딸이 고려대에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엔 인턴십과 논문 등재를 성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형에선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평가했고 면접관들에게 기록이 전달돼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아들이 군대를 가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둘째는 2020년에 입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국적도 그렇죠?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역 의무 잘 해주시고. 그러나 법무부 해명 내용은 후보자 아들이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재작년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군대를 가기로 한 것이지 미국 국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아셨습니까? 아무리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양산한다면 오로지 후보자 방어만을 위한 맹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돈 안 내고 반말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숨지게 한 피의자 장대호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여러 막말을 쏟아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괴롭히면 배로 갚는다는 발언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장대호가 수사관들에 둘러싸인 채 검찰청사로 들어갑니다. 장대호 씨,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경찰은 장 씨를 자수한 지 엿새 만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장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일하던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막말을 내뱉었던 이틀 전과 달리 건물로 차를 타고 바로 들어가 기자들과의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앞서 프로파일러와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남을 괴롭히진 않지만 남이 괴롭히면 배로 갚아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회성과 분노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노래방 손님 살인 사건의 피의자 변경석 살해처럼 장 씨도 일시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단 겁니다. 평소 사회와 제대로 교류하지 않고 피해의식과 분노를 쌓아오다가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형태의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게 돌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외톨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사회와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40대 여성과 6살 아들이 집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주택 2층에 살던 41살 여성이 어젯밤 11시 10분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발견된 6살 아들도 흉기에 찔린 상태였고 주변에 많은 혈흔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이들을 발견한 건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 친정아버지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남편과 처음 발견한 아버지 등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진 용의자로 볼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살던 집에는 모자만 주로 머물렀고 남편은 자주 찾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분이 많이 다르고 나오면 서로 인사하고 걷기 했어요. 많이 봤는데 한 며칠 안 보인 것 같더라고. 아빠는 작년에 저건 방금 갔는데 얼굴이. 경찰은 모자가 흉기에 찔린 데다 유서도 없어 자살 정황이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들 모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일주일 전 대구의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다리를 잃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이기구의 관리와 운영 모두 아르바이트 직원끼리 도맡고 있었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생긴 명백한 인재였는데 그 위험한 근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다른 놀이공원의 실태는 어떤지 사회부의 고정현, 강민우, 정단세 기자가 팀을 이뤄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을 관리하던 22살 아르바이트 직원 박모 씨가 다리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바를 내려준 뒤 객차가 서서히 출발할 때 맨 뒤에 서 있다가 승강장 앞쪽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건데 그만 못 내리고 레일 아래 풀숲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꼈던 겁니다. 당시 사고 현장엔 아르바이트 직원들만 있었고 박 씨의 위험한 근무 방식은 사실상 관행이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빨간 레일이 허리케인이라는 롤러코스터인데요. 얼마 전에 저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롤러코스터 제외하고 나머지 2개는 지금 계속 운행 중인데 그러면 저기는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계속 2월도 안에 남아서 실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취재를 해보고 나는 바깥에 경찰서나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수사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 사고가 난 지 닷새가 지났는데 이월드는 소형 카메라에도 민감했습니다. 반면 운용 실태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승강장엔 여전히 CCTV는 없었고 관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1명이 승객들 안전 점검과 운행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직원이 운용한다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스브스 CSI 고강정 팀이 확보한 지난 8개월치 이월드 근무 일지와 놀이기구 운용 일지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두 명이 거의 모든 놀이기구를 담당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난 3월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박 씨도 하루 뒤 바로 놀이기구를 맡았습니다.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 첫날부터 바이킹을 혼자서 담당한 겁니다. 바이킹을 했다. 설마 얘가 그냥 옆에서 하는 걸 그렇게 보는 정도였겠지. 이렇게 바로 그냥 투입되고. 그나마 이른바 알바 직원들의 운용마저 땜질식으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하는 기구를 못해가지고 거기 부메랑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그날 따라서 유동적으로. 사고 당일에도 허리케인을 운용한 알바 직원만 4번 바뀌었고 박 씨 역시 그날 다른 놀이기구를 운행하다 허리케인으로 옮긴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육 역시 알바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모든 기계 조작은 그날 가서 이제 자기가 담당하는 그 기계 알바한테 배웠다고 했어요. 아니고 안전교육도 한듯 만듯 있고. 다른 놀이동산의 실태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영남권 놀이동산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한 직원은 이월드가 오히려 양호하다고 말합니다. 롤러코스터 320도 도는 게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안이 130인데 120까지도 괜찮다 그냥 채워라. 그냥 손님들 안착반 내리고 근무자 그냥 쓱 훑어보고. 서울의 한 놀이동산에서도 알바 직원 혼자서 검표부터 안전관리, 운행 등 놀이기구의 모든 걸 관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놀이시설은 안전바 착용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놀이기구를 작동시켰습니다. 다르겠네. 탑승 인원에 따라서 늘렸다 주겠다. 그러면은 당일 알바도 뽑으세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나오면 교육을 시키고. 이월드는 지난 2월 정기점검에서 28개 놀이기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에 규정한 점검 범위가 놀이기구나 시설 점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도 살펴보도록 법규를 고치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계 설비에 대한 상태 위주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운용하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방치되었다라고. 놀이공원의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인력관리 행태는 직원뿐 아니라 관람객까지 위협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부에 보고된 워터파크 등 놀이공원 중대 사고는 82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SBS 고강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아베 정권이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지역이 안전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주가 제한됐던 마을과 도로를 개방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던 주민들이 일부 되돌아온다는데 정말로 안전해진 건지 저희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옆 20km 부근까지 가서 현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시내와 원전 인근 마을 나미에마치를 잇는 114번 국도.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위험 때문에 허가증을 받아야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올림픽 홍보를 시작한 최근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도로 양옆으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높은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귀환 곤란구역, 즉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니 오랜 시간 정차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해진 이 도로 근처에는 이렇게 방사능 측정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당 3.692 마이크로 시버트를 보이고 있는데 매우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 20km 이내인 이곳의 수치는 서울 도심 평균 방사선량의 30배가 넘습니다. 결국 사람은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인데 미리 도로부터 통행을 허가한 겁니다. 피난 지시도 속속 해제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젠 방사능 수치가 낮아졌다며 피폭선량 20 마이크로 시버트 이하인 곳에 대해선 거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오호쿠마 지역의 경우 최근 청사 개소식을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이 행사엔 아베 총리까지 참석해 후쿠시마와 올림픽이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포는 여전합니다. やっぱり小さい子供いる人は特に福島県に戻らないっていう人多いです。
オリンピックまでになんとか稼働して、あとはなかったものにさせられるっていうのが現実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일본 정부가 내세운 주민 복귀 기준 20 마이크로시버트는 후쿠시마 사고 전 스스로 유지하던 연간 일반인 피폭선량의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오오쿠마 지역 주민 복귀율은 1%에도 채 못 미칩니다. 行った先々で友達がいない、親類縁者がいない、ほんでいろいろいじめられた人もいるんです。で年寄りなんかはずっと双葉郡っていうか大熊町で育ってきたから、やっぱ死ぬ時には大熊に帰りたいって。 사실상 무인지대였던 후쿠시마에 다시 사람을 살게 하고 있는 일본 정부. 올림픽을 성공시키겠다며 위험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SBS 김관진입니다. 네, 지금 보신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일본 방사능 문제를 따져보는 연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경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이경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붙인 성화가 일본에 도착을 하면 처음 출발하는 곳이 후쿠시마 현에 있는 제이빌리지라는 곳입니다. 원전에서 20km 떨어져 있어서 계속 지금 논란이 이어지는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경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성화봉을 본 일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 스테키! 호모노? 뭐지? 오, 오하나잖아. 이번 성화봉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재민 가설주택에 쓰인 알루미늄을 재활용했습니다. 대지진의 상처를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성화가 후쿠시마 어디를 다닐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작은 앞서 들으신 대로 제이빌리지에서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듯 싶더니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이후 원전 근처를 맴돕니다. 원전에서 20km 안에 있는 미나미소마에서 첫째 날 일정을 끝냅니다. 이 코스 위에 통제구역, 이른바 귀환 곤란 지역을 올려봤더니 대부분 그 근처입니다. 해당 경로들은 5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가 해제된 곳이지만 전에 살던 주민조차 돌아오길 꺼리고 있습니다. 귀환율이 23.2%에 그친다. 돌아온 사람의 60%는 노인이다. 아이를 기르는 젊은 사람들은 방사능을 불안해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성화봉송이 시작되면 취재진을 비롯해 관광객이 몰려들 텐데 자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현의 성화봉송 경로 결정 내부 회의에서 경로는 부흥올림픽에 걸맞게 정해야 한다. 지진 피해 지역이 코스에 들어가도록 배려해줘야 한다 등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런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화봉송 경로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더 심각한 곳은 바로 오오쿠마 지역입니다. 자, 이 동네는 원래 전 지역이 귀환 곤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때 2년 이상 살면 암 발생률이 높아질 정도의 높은 방사선이 나온 곳입니다. 자, 그럼 성화가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 일본 정부가요, 지난 4월에 이 지역의 절반 정도, 이 왼쪽의 파란 지역을 귀환 곤란 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오염을 충분히 제거했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성화가 이 파란색 지역을 통과하는지 궁금해서 위성 지도를 봤더니요, 대부분 이렇게 산이었습니다. 근데 성화봉송을 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가지를 지나야 되는데 시가지 대부분은요, 지금도 귀환 곤란 주민들 출입금지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거주 제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 오늘 방사선량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점들 상당히 많이 보이실 텐데 이게 전부 방사선량이 높은 곳들입니다. 성화가 원전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을 지난다고 가정을 하고 5km 떨어진 곳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당 3.36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만약에 행사준비 관계자가 여기서 이틀을 묵었다 그러면 이 흉부 엑스레이 한두 번 정도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사준비가 길어지면 피폭량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어린이들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의 재건을 홍보하겠다고 이러는 건데 성화봉송 구경으로는 외국 관광객들까지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운전자가 터널 안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뒤 역주행했습니다. 다른 차들이 급히 멈춰서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 운전자는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술을 마셨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G1 송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0시 57분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터널 안. 3.5톤짜리 화물차가 터널을 달리다 갑자기 정차하더니 방향을 바꾸려는 듯 유턴을 시도합니다. 뒤에서 빠르게 달리던 차량 5대가 급히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화물차는 터널 안에서 계속해서 무리한 유턴을 시도하다 결국 역주행을 해 빠져나갑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46살 이모 씨. 이 씨는 터널을 빠져나와 공터에 주차한 뒤 차에서 내려 서성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강릉까지 화물차 기계 장비를 운반하던 중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고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인제 톨게이트로 진입해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20km 정도 주행하다 인제 터널 안에서 역주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 거리는 약 3km가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 진술은 이제 중간에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또 술이 채다 보니까 어떤 지리 감각을 좀 이렇게 놓친 것 같아요. 경찰은 운전자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송혜림입니다.